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74세 김동철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려면 벽을 짚고 일어나야 했고,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5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를 찾아야 했죠.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김동철 씨가 혼자 외출하는 것을 극도로 말렸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실제로 지난 겨울에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면 당연한 현상이라며 휠체어 사용을 권했습니다. 의사는 이제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했죠. 김동철 씨와 가족들은 이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김동철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산책을 다니십니다. 손자와 축구공을 차며 놀기도 하고 20kg 쌀포대를 혼자서 들고 다니십니다. 계단도 뛰어 올라가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불과 1년 만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동철 씨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겪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김동철 씨는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30세부터 매년 0.8%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속도가 1.5에서 3%로 가속화됩니다. 김동철 씨처럼 74세가 되면 30세 때 근육량의 절반 이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근육의 질도 함께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같은 근육량이라도 70세 근육의 힘은 30세 근육의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근육 내에 지방이 쌓이고 수분이 감소하면서 근육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김동철 씨가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리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실제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김동철 씨의 허벅지 근육량은 정상 범위의 4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동철 씨는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근육의 가소성에 있습니다. 뇌와 마찬가지로 근육도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근육생리학 연구팀이 10년간 연구한 결과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85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김동철 씨는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의자에서 일어서기를 20번씩 반복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10번도 힘들어했지만 2주 후에는 30번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이 어떻게 근육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호주 디킨 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한 노인들의 근육에서 위성세포의 활성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위성세포는 근육 재생과 성장을 담당하는 줄기세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들의 기능이 저하되지만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다시 깨어나서 새로운 근육 섬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동철 씨의 경우 운동을 시작한 지 8주 후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오래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죠. 3개월 후에는 병원에서 측정한 근육량이 1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철 씨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것은 단백질 섭취를 늘린 후였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병행했을 때 근육량 증가 효과가 단독으로 실시했을 때보다 3배 높았습니다. 김동철 씨는 하루 3끼마다 계란, 우유, 생선, 두부 등을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특히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삶은 계란 2개를 먹는 습관을 만들었죠.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타이밍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최대 25% 높인다고 합니다. 6개월 후 김동철 씨의 변화는 가족들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근육량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일상생활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죠. 김동철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10에서 16%가 근감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감소증이 왜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지 서울 강남구의 82세 박순자 씨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긴 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박순자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중심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대퇴골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순자 씨의 허벅지 근육량이 정상 범위의 35%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이 정도면 심각한 근감소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위험한지 의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매년 최소 한 번은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의 낙상 위험은 일반인보다 무려 5배나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균형을 잡고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종아리의 비복근은 서 있을 때 중심을 잡는 데 필수적입니다. 박순자 씨처럼 이런 근육들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도 수술 후 6개월간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육량이 더욱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침상 안정을 하면 일주일에 1에서 1.5%씩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박순자 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폐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감소증 환자는 호흡 근육도 약해져서 기침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폐에 쌓이면서 폐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연구진이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근감소증 환자들의 폐렴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8배 높았습니다. 박순자 씨도 이런 통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폐렴 치료를 위해 또다시 입원하면서 박순자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항생제 치료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8kg이나 감소했습니다. 근육량은 더욱 줄어들었죠. 이때 박순자 씨의 딸이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불과 몇 개월 만에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다고 해요. 근감소증의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걸친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먼저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최근 연구에서 근육이 마이오카인이라는 면역조절 물질을 분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감소하면 이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박순자 씨가 폐렴에 쉽게 걸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로 인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혈당 조절 능력이 나빠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의 대규모 연구에서 근감소증 환자의 당뇨병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58%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도 입원 중에 혈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량 감소로 인해 포도당을 처리할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 환자의 심장병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67% 높았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체지방이 증가하면서 심혈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근육량이 많은 노인일수록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는 근육에서 분비되는 BDNF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뇌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BDNF 분비도 감소해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박순자 씨도 입원 중에 인지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도 흐려졌죠. 의료진은 이를 병원 치매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근감소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연구진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분석한 결과 근감소증 환자는 매년 근육량이 8에서 15%씩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율의 5배가 넘는 속도입니다. 박순자 씨의 경우도 정확히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처음 넘어진 후 6개월 동안 근육량이 무려 25%나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의료진도 이런 급격한 변화에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순자 씨도 올바른 방법을 통해 극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78세 최영수 씨의 이야기는 근감소증이 어떻게 한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영수 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용돈도 벌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고 계셨죠. 당뇨와 고혈압이 있긴 했지만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고 계산대에 오래 서 있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결국 6개월 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최영수 씨가 겪은 이런 변화는 근감소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신 통계를 보면 근감소증 관련 의료비가 지난 5년간 연평균 2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감소증과 직접 연관된 의료비만 연간 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영수 씨 가정의 의료비 지출을 살펴보면 이런 사회적 비용이 개별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후 한 달 평균 의료비가 3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기검진비와 약값 정도였는데 점차 물리치료비, 영양제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낙상 방지를 위한 실버카와 욕실 안전용품 구입에만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평균 의료비가 연간 420만 원인데 근감소증 환자는 그 3배인 1260만 원이 소요됩니다. 최영수 씨 가정도 이런 통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수입 감소였습니다. 최영수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연간 960만 원의 소득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근감소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이
연간 1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기 은퇴, 간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최영수 씨의 아들도 이런 통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회사를 자주 조퇴하거나 결근해야 했습니다. 결국 승진에서 제외되었고 연봉 인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4.1%인데 근감소증 환자는 이보다 현저히 낮은 18.5%에 불과합니다. 최영수 씨처럼 근감소증으로 인해 조기 은퇴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영수 씨는 혼자 살고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전체 노인 가구의 34.2%를 차지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근감소증에 걸리면 더욱 치명적입니다. 최영수 씨는 근처 마트에 가는 것도 힘들어서 배달 음식이나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근감소증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영수 씨는 경도인지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BDNF라는 뇌 건강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일수록 치매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영수 씨의 경우도 이런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이런 상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의학과 의사의 87%가 근감소증,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영수 씨를 담당하는 의사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환자는 급증하는데 효과적인 치료법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고 운동 처방을 해도 실제로 실천하는 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미래 전망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근감소증 발생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약 350만 명이 근감소증을 앓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들 모두가 최영수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연간 의료비만 44조 원에 달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국가 예산의 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50년까지 전 세계 근감소증 환자가 현재의 3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요양원 입소 대기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노인이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근감소증과 관련된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최영수 씨의 아들도 아버지의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대기 순번이 200번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당장 입소는 어려운 상황이죠. 응급의학과 상황도 심각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80% 이상이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비극이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근감소증 발생률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근감소증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과 조기 진단 시스템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영수 씨도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장 해결책 제시 일부 1500-2000자.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88세 고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근감소증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전 고순덕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벽을 짚고 조심조심 걸어야 했고 5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자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함께 뛰어놀 수 없어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허벅지 근육량이 정상 범위의 4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나이를 고려하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할머니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체념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고순덕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다니십니다. 손자들과 공놀이를 하시고 혼자서 장도 보러 다니십니다. 지난주에는 한라산 1100고지까지 올라가셨어요. 가족들도 믿기 어려워할 정도의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순덕 할머니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의 가소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근육생리학 연구팀이 10년간 연구한 결과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와 마찬가지로 근육도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90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근육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이 8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16주간 주 3회 근력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력이 평균 174% 증가했고 근육량도 12% 늘어났습니다. 고순덕 할머니도 이런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회복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반복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5번도 힘들어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더니 일주일 후에는 10번을 모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이 어떻게 근육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호주 디킨 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한 노인들의 근육에서 위성세포의 활성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위성세포는 근육 재생과 성장을 담당하는 줄기세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들이 잠들어 있지만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다시 깨어나서 새로운 근육 섬유를 만들어냅니다. 80세에도 새로운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순덕 할머니는 밤 9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들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골든타임에는 반드시 깊은 잠에 빠져 있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본 결과는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허벅지 근육량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근력도 60대 초반 수준까지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MTOR 경로의 활성화였습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자극과 영양소가 공급되면 노인의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젊은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MTOR는 근육 성장을 조절하는 핵심 신호 체계인데 나이가 들면서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운동과 영양 섭취를 통해 이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순덕 할머니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3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점진적인 근력 운동,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양질의 수면이었죠. 1년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뛰어놀고 등산도 다니는 활기찬 노인이 된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83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실천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근육 증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1년 전 근감소증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2층에 있는 안방을 포기하고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어서 쪼그리고 앉는 것도 불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산책을 다니십니다. 손자들과 함께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6개월 만에 이룬 놀라운 변화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실천한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단백질 분할 섭취법이었습니다. 국제 단백질 연구그룹의 권고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체중 1kg당 최소 1.2에서 1.6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70kg인 할아버지의 경우 하루 84에서 112g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25에서 30g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30g 이상의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나머지는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와 우유 1컵으로 약 25g를 섭취했습니다.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과 두부 반 모로 30g를 드셨죠. 저녁에는 닭가슴살과 콩나물로 28g 정도를 섭취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었습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 자극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한 끼당 최소 2.5g의 류신을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활성화됩니다. 할아버지는 매 끼니마다 계란, 참치, 닭고기 등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하나씩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운동과 영양의 타이밍 조절이었습니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최대 50% 증가합니다. 이를 아나볼릭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이 황금 시간을 놓치면 운동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오전 9시에 30분간 운동을 한 후 즉시 준비해둔 삶은 계란 2개와 바나나 1개를 드셨습니다.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주고 즉시 단백질을 공급하는 이 조합이 근육 성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후에 너무 피곤해서 먹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나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2개월 후부터는 운동 후 오히려 배가 고파서 자연스럽게 먹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세 번째 핵심 전략은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한 하체 중심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몸 근육의 60%가 하체에 몰려 있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성장하려면 지속적으로 더 큰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 스쿼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간단한 운동이지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10개씩 했는데 처음에는 5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5개씩 늘려가면서 한 달 후에는 30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병을 들고 하는 스쿼트로 발전시켰고 마지막에는 맨손 스쿼트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6개월 후에는 2층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핵심 전략은 황금 수면 시간 확보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근육 재생이 활발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밤 9시 30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찍 자는 것이 어려웠지만 저녁 7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독서를 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했습니다.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고 들어갔죠. 이런 수면 환경 개선 후 2주 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 전략은 안전한 운동 진행과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할아버지는 운동 전후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운동 후 저혈당이 올 수 있어서 항상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운동 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6개월간 이 5가지 전략을 지켰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최소한의 운동은 했고, 여행을 갈 때도 단백질 섭취와 수면 패턴은 유지했습니다. 작게라도 매일 실천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2주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고 지금은 20년 전보다 더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인천 연수구의 76세 박영철 할아버지의 1년 후 변화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근감소증으로 거의 포기 상태에 있던 할아버지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 박영철 할아버지는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가족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5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항상 의자를 찾아야 했죠. 병원에서는 휠체어 사용을 권했고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며느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버님이 하루 종일 소파에만 누워 계시면서 TV만 보시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식욕도 없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실 때가 많았거든요. 이대로 가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박영철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간 동네를 산책하신 후 아침 운동을 30분간 하십니다. 오후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시고 저녁에는 손자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근육량 측정 결과였습니다. 1년 전 정상 범위의 35% 수준이었던 허벅지 근육량이 현재는 85%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의료진도 이런 극적인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연구에서 85세 이상 노인도 16주간의 적절한 운동으로 근력이 174%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런 변화를 목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감동이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의 변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숫자상의 개선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손자가 안아달라고 해도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손자를 어깨에 태우고 놀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또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해지실 줄 몰랐다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고려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다니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손자들의 변화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를 조심스러워했는데 지금은 먼저 달려와서 놀아달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축구를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진정한 조손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핵심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근육생리학 연구팀이 밝힌 근육의 가소성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철 할아버지가 실천한 5가지 핵심 전략이 이런 과학적 원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단백질 분할 섭취, 운동과 영양의 타이밍 조절, 점진적 과부하 운동, 황금 수면 시간 확보,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실천 의지였습니다. 처음 2주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5번도 힘들었고 운동 후에는 온몸이 아팠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3주째부터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에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병행했을 때 근육량 증가 효과가 3배 높다고 했는데 할아버지의 경우가 정확히 이를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운동만 하거나 단백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정확한 타이밍에 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의료진들도 박영철 할아버지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5세에 이런 극적인 근육량 회복을 보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의지력과 가족들의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주 디킨 대학교의 연구에서 위성세포가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80세에도 새로운 근육 섬유를 만들어낸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생물학적 원리입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6세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할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본 동네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함께 운동하는 모임이 생겼고 서로 격려하며 건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근감소증 발생률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박영철 할아버지 같은 사례들이 이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서 90세 이상 초고령자도 근육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입증했듯이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기 10번이라도 좋습니다. 계란 1개를 더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박영철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